목성이 하나 더 명중했어요. 어디 보자. 거대 가스 행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지구보다 318배 더 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2.5배 크다고 해요. 하나 더 흥미로운 게 있네요. 만약 여기서 더 커진다면 사실 더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질량이 많을수록 행성의 밀도는 더 높아져요. 그러면 목성이 스스로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목성이 4배 더 큰 질량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같은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축을 완전히 회전하는데 10시간이 걸려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이며 항상 수많은 우주 물체에 부딪히고 있죠. 이는 목성을 관찰하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들은 행성 표면에서 몇몇 특이한 섬광을 보았어요. 이런 섬광은 충돌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성은 다른 행성보다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1994년 천문학자들은 부서져서 이 거대 가스 행성과 충돌한 슈메이커 레비 9 행성을 발견했어요. 원래 이 해성은 공룡을 휩쓸어버린 해성 크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 소행성은 20개 이상의 조각으로 부서졌죠. 부서지면서 이 행성의 표면이 어두워졌고 그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15년 후인 2009년에 천문학자들이 목성에서 지구만한 크기의 흑점을 발견했어요. 그 흑점은 길이가 200에서 500m 되는 소행성의 짓이었죠.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큰 소행성은 1908년 러시아의 둥구스카 지역을 강타했어요. 아무도 그 분화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목성은 왜 이렇게 많은 우주물체의 표적이 된 걸까요? 지구와 목성을 지나가는 소행성과 해성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주물체의 개수 밀도도 거의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부딪힐 수 있는 단면이 매우 다르죠. 목성은 우리 행성의 지름 11배인데 그 뜻은 목성의 단면이 약 125배라는 걸 의미해요. 행성이 더 클수록 중력의 인력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몇몇 우주물체들을 유도할 수 있죠. 우리의 중력장은 목성보다 약해요. 만약 어떤 물체가 시속 35,888km나 그 이하로 우리를 지나 움직인다면 우리의 중력이 그걸 끌어당길 거예요. 소행성과 해성은 보통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목성은 지나가는 대부분의 해성과 소행성을 끌어당겨요. 만약 우리 지구가 목성에 있는 것처럼 큰 물체에 자주 부딪힌다면 공룡 때와 같은 멸종을 수천 배나 더 자주 겪게 될 거예요. 2020년 과학자들은 금성의 궤도에 특이한 소행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금성의 첫 소행성이었어요. 작은 산의 크기로 지구의 깊은 바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물들이 풍부했죠.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우리의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만들어진 더 큰 소행성 집합들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금성 주변의 미스터리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행성에는 시속 354km 이상의 속도로 구름과 폭풍을 행성 주위에 몰아치게 하는 미친 듯이 사나운 바람이 있어요. 이건 금성이 자전하는 속도보다 60배 더 빠른 속도예요. 또 과학자들은 여전히 금성의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행성이 태양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 증발의 증기로 대기 중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열을 가두게 됩니다. 금성은 아마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겠죠. 이 이론에 의하면 많은 해성과 소행성이 금성에 충돌했다고 해요. 수십억 개의 행성 조각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지구의 달에도 충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달보다 더 큰 지질학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충돌한 조각들은 아마도 매우 깊숙이 묻혀 있을 거예요. 천왕성 또한 충돌했지만 소행성보다 더 심각한 충돌이었죠.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들은 대부분 황도면에서 위쪽을 가리키는 자전축을 갖고 있어요. 천왕성은 옆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남극이나 북극이 태양을 가리키는 것에 따라 하나의 계절이 42년 동안 지속되죠. 또 대부분 행성들은 태양계 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요. 금성은 반대로 움직이고요. 즉, 오래전에 축을 벗어났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천왕성은 수백만 년 전에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태양계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토성과 목성의 궤도 구성이 교차했을지도 몰라요. 이 행성들의 중력이 궤도 운동량을 만들어 천왕성으로 이전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축에서 완전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가끔 지구를 지나치는 것들도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험한 우주물체는 없어요. 계획은 2030년대에 화성을 방문하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화성에 몇몇 더 큰 우주물체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붉은 행성에 새로운 분화구들이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형성되어 어떤 지름은 4m가 될 수 있는데 그 뜻은 축구공 크기의 물체들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걸 말하죠. 그곳의 대기가 우리보다 얇기 때문에
작은 물체들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화성 북쪽의 대부분은 평탄한 저지대예요. 남쪽은 더 높고 분화구가 가득하고 행성의 내부에는 놀랄 만큼 많은 희귀금속들이 있죠. 이것은 이론에 의하면 큰 전체가 화성과 충돌해 북쪽 반을 찢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소행성의 잔해들이 행성을 돌아 나와 화성 주위를 도는 2개의 작은 위성으로 섞였죠. 또 지구에는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전 세계의 몇몇 다른 곳에서 발견된 화성 암석이 있어요. 이 암석 일부에는 화학적으로 화성의 대기와 같은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암석들은 아마도 더 큰 소행성이나 유성이 화성에서 분출되어 우리 행성에 떨어졌을 때 큰 폭발로 인해 생긴 것 같아요. 수성 또한 얇은 대기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도 작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는데 매일 아침 작은 유성우들이 내리는 걸 보게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수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이상한 날씨 패턴이 외기권이라고 불리는 대기를 형성해요. 수성은 밀도가 매우 높아서 이것의 무거운 철 핵이 전체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과거엔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충돌로 표면이 벗겨졌을 거예요. 분화구 흔적을 남긴 우주에서 날아온 바위로 인해 끊임없이 폭격을 받았었죠. 지표면의 평야는 화산 용암이 지표면에 쏟아져 매끄럽게 식어서 생긴 것으로 보여요. 많은 분화구들이 그런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뜻은 수성의 세계를 흔든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화산이에요. 해왕성 근처에 특이한 소행성군이 발견되었어요. 크기는 대도시만한 것에서 작은 조약돌까지 다양했어요. 그것들은 카이퍼드라고 불리는 소행성 집단에서 온 것으로 여겨졌어요. 해왕성 훨씬 넘어 있는 고리죠. 하지만 이 새 소행성은 카이퍼드와 다른 색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태양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이건 목성 주위에 햇빛에 그을린 소행성과 비슷한 색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행성들처럼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요. 하지만 행성 내부에 신비로운 뭔가가 있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요. 이게 해왕성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계 전체에서 해왕성의 날씨가 가장 이상해요. 거대한 폭풍, 미친 듯이 강한 바람, 항상 빠르게 변하는 권운 모양의 구름들. 대기에는 어두운 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해요. 우린 해왕성보다 1000배나 더 많은 햇빛을 받아요. 토성과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우리를 소행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없다면 달과 다른 행성들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큰 파편을 만들어낼 충격들이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아마 2031년에 접근 비행을 할 것 같은 토성을 향해 가고 있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룡을 휩쓸어버린 소행성보다 10배 이상 더 커요. 토성을 돌고 있는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은 우리의 달보다 80% 더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태양계에서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타이탄은 우리의 달보다 1.5배 더 두껍고 주로 우리의 대기처럼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질소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토성과 우리 태양계 대부분의 다른 장소들과는 달리 토성의 위성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허리케인 경보예요. 모두가 숨어 있어요. 바깥 바람 속도가 시속 120km 이상이에요. 심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폭풍은 시속 645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속도가 존재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의 폭풍을 보려면 목성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이 행성은 거대해요. 거의 1300개의 지구가 이 거대 가스상 행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중심부의 온도가 23,800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표면에 착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상 거대 복성인 목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거든요. 하지만 목성의 대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들이 지나가는 걸 보세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게 만들고 줄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행성의 중심을 향해 계속 내려간다면 대부분 수소와 헬륨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가 액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행성의 중심부는 그 자체로 신비한 물체예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두꺼운 액체로 된 녹은 공인지 아니면 지구 질량의 14배에서 18배 달하는 단단한 바위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쨌든 목성을 탐험하는 건 여행의 주요 목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대적점을 보러 왔어요. 가스상 거대 옥성의 남반구에서 맹위를 펼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 말이에요. 윗부분은 주변 구름의 꼭대기보다 8km 이상 더 높이 솟아있어요.
이 폭풍은 우리 지구보다 1.3배 더 넓어요. 2017년 나사의 주노 우주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 폭풍 괴물은 행성의 대기권에서 322km 이상 내려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 30배에서 100배 더 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폭풍의 진정한 근원은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대적점은 대기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차가워요. 그리고 목성의 구름층 위쪽 온도가 영하 148도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면 중심부로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신비하게도 거대 가스상 혹성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가 대적점 바로 위 대기에서 기록됐어요. 거긴 열기가 1316도에 달했어요. 이 온도는 우리 행성에 있는 용암의 온도보다 높아요. 전문학자들은 폭풍에 의해 야기된 난류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력파와 음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폭풍 그 자체는 위보다 바닥이 더 따뜻해요. 사람들은 목성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를 150년 이상 관찰해 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문학자들은 그게 점차 느려져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받았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구원들은 폭풍의 바깥쪽 경계에 있는 바람이 사실 속도가 더 올랐다는 걸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풍속의 변화는 1지구년 동안 시속 2.5km 이하예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어요. 폭풍의 가장자리에 있는 풍속은 상상을 초월한 시속 643km에 이를 수 있어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빠른 거죠.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대적점 중심에 있게 된다면 크게 감명받진 않을 거예요. 그곳의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요. 과학자들은 대적점이라는 신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했어요. 무엇이 폭풍을 돌게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폭풍의 고향 행성의 본성일 수 있나요? 목성은 가스상 거대 곡성이기 때문에 단단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마찰력도 없죠. 그게 폭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행성 대기의 뜨거운 가스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소용돌이치고 우리 고향 행성에서와 같이 거대한 순환하는 폭풍을 형성하면서 더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섞이고 서로 합쳐지죠. 전문학자들은 한때 여러 개의 거대한 폭풍이 모여 대적점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 차가운 가스를 그리고 위에서는 뜨거운 가스를 끌어들이며 돌고 있어요. 게다가 폭풍은 다른 작은 소용돌이들을 흡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대적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두꺼운 구름 때문에 전문학자들은 목성의 낮은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적점 아래에 뭐가 숨어 있을지에 대해 추측해 왔어요. 거대한 화산일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목성은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행성 내부에서 용암이 빠져나오는 갈라질 수 있는 지각은 없어요. 또 폭풍이 왜 그 트레이드마크 색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몇 가지 이론들도 있어요. 희고 연한 다몽색에서부터 밝은 주황색과 벽돌색의 붉은색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대적점 아래 행성의 표면 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무색의 가스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도 폭풍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거대한 폭풍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목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만큼 넓은 또 다른 폭풍이 토성의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이건 대백반이라고 불려요. 똑똑한데요. 이 폭풍은 전체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흰 구름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 약 30년마다 생기죠. 이 폭풍은 진짜 점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죠. 전문학자들은 대백반이 사실 거대한 네우책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폭풍의 꼭대기에서 번개가 초당 10번 이상 번 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백반에 대한 주요 미스터리는 그게 어디서 에너지를 얻느냐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여론이 있을 때만 말이 된다고 주장해요. 어쨌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발생하는 심한 폭풍들만 전문학자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소 행성으로 알려진 명왕성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대기를 탐험해 보자고요. 대기는 행성 표면에서 아주 높이 솟아있고 층이 20개 이상이에요.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웅축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의 달도 어떤 종류의 대기가 있어요. 외기권이라고 불리고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 대기보다 10조 배나 밀도가 낮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블랙홀 조심하세요. 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블랙홀은 가끔 거대한 은하 화산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가끔 폭발하죠. 저 같은데요. 하지만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주변의 물질과 가스에 구멍을 남겨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파 망원경과 X선 망원경이 아주 오래전에 성질을 부린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약 3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남긴 분화구에는 우리 은하가 15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우주여행 동안 미지의 행성에 착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K2141b 같은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이에요. 언뜻 보기엔 지구와 그리 다르지 않아 보여요. 증발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응축하고 비료 표면으로 돌아오는 액체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 대신 돌이 내려요. 이 외계 행성의 표면은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용암의 바다로 덮여 있어요. K2141b의 온도는 낮 동안 2760도에 달해요. 바다에 있는 마그마가 대기 중으로 증발할 정도로 충분히 뜨겁죠. 그리고 초속 1.6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초음속 바람은 이 암석 증기를 행성의 밤쪽으로 운반해요. 기화된 마그마는 식고 다시 액체가 되어 바위 위로 떨어져요. 이런 휴양지는 별로네요. 너무 뜨거워요. 전 패스할게요. 과학자들은 슈퍼 지구라고 부르는 새로운 행성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지구보다 더 무겁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얼음 행성들보단 훨씬 가벼운 행성의 종류를 말해요. 슈퍼지구는 바위, 가스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종종 지구보다 2배 심지어 10배 더 커요. 연구하기엔 흥미롭지만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태양계 밖에서는 미니 해왕성 같은 흥미로운 행성들처럼 꽤 흔해요. 이것들은 가스 외성, 얼음 거성 또는 거대 암석 물체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있지만 다른 태양계에는 없는 게 뭘까요? 목성이에요. 우리 태양의 궤도를 도는 가장 크고 무거운 물체예요. 이 행성의 왕은 우리의 태양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목성은 행성을 먹는 걸로 악명 높아요. 약 45억 년 전 목성이 아직 어린 단계에 있을 때 원시 행성이 목성과 충돌했어요. 이 원시 행성은 지구보다 10배 더 무거웠고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충돌은 엄청났는데 목성의 핵이 산산조각이 났고 헬륨과 수소는 밀도 높은 물질들과 섞였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거운 물질들은 밀도가 높은 핵에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에도 행성을 삼켰다면 이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태양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큰 행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린 의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수성 주변은 텅 비어 있어요. 많은 다른 중심성 주변에 비슷한 곳은 확실히 지구와 해왕성 사이인 중간 질량의 행성들로 더 꽉 차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태초에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어린 별들은 소용돌이 치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에 둘러싸여 있었고 행성들은 그 잔해에서 형성되었죠. 나무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것처럼요. 작고 바위가 많은 행성들은 항성 가까이서 이것의 강한 열과 빛 속에서 형성되는 반면 거대 가스 행성은 온도가 더 낮은 더 먼 곳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더 많은 가스 물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비록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자신의 궤도를 돌면서 오늘날 꽤 안정적이면서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에는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성들은 원형의 궤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더 길쭉하고 더 기이한 궤도였죠. 처음엔 항성을 향해 움직였다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마치 그 길에 있던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의해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 던져진 것 같았죠. 그랜드텍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태양계가 형성되던 처음 몇백만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줘요. 어느 시점에서 여기 핵심 선수 중 하나인 목성이 우리의 중심성에 의해 안쪽으로 더 끌어당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 되돌아갔고 거대한 파편 구름을 가져갔어요. 마치 부표 주위를 돌 때의 범성과 같죠. 이게 형성 과정에 있던 행성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토성이 완전히 형성된 후 태양계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약간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랜드텍에 대한 생각이 맞다면 목성이 가는 길은 모든 걸 붙잡았을 거고 이 이동이 이곳에 더 많은 충돌을 일으켰을 거예요. 목성은 현재 우리 행성에 있는 바다를 채우고 있는 물의 일부를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목성이 많은 소행성들을 인도했죠. 때때로 성간 공간이나 태양계 행성들 사이로 뭔가 쌩 하는 걸 보내요. 이게 6,600만 년 전에 공룡 멸종에 가담했을지도 몰라요. 이 거대한 우주 함석이 지구에 부딪혔을 때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안에 분화구를 남겼어요. 이 모든 게 지구의 모든 동식물 생명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쓰나미를 일으켰죠. 아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린 그게 소행성인지 해성인지도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이론에 의하면 그게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얼음 파편들로 만들어진 오르트 성운에서 온 해성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목성과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태양계는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다가오는 해성을 궤도로 튕기게 해서 태양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핀볼 기계와 같았어요. 이 해성들이 태양 근처에 가면 해성을 산산조각내고 결국엔 해성 파편 같은 조각을 만들어내는 강한 조성력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 포유류의 조상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 뜻은 목성이 없으면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요. 마치 우리의 가장 큰 행성이 들어와서 오래된 행성들을 파괴하고 우리처럼 작은 세상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 같았죠. 목성은 우리가 지금 제9 행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명왕성이 아닌 해왕성 너머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3개 구역이 있어요. 내행성, 외행성, 그리고 그 너머 있는 것들이죠. 이 신비로운 행성은 지구나 화성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대 가스 행성들 사이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 우리 태양계 바깥 부분 또는 심지어 깊은 우주 어딘가로 휩쓸려 버렸을 거예요. 목성에는 온도, 대기가스 그리고 화학적 구성의 차이 때문에 띠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색의 유일한 이유를 강력한 대기바람과 대기의 층 사이를 순환하고 있는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밝은색의 띠나 소위 구역이라고 불리는 게 가스가 어디서 솟아오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띠가 어두운 색일 때 벨트라고 불리며 가스가 어디서 가라앉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행성에 줄무늬가 있는 이유는 목성의 위성들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대기의 대류환들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목성의 중심에는 용해된 무거운 원소들과 함께 헬륨과 금속 수소로 이루어진 밀도 높은 액체액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행성 내부의 온도와 압력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액체 내부는 대기로부터 대부분의, 다시 말해 헬륨 및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의 자리를 내줘요. 아무도 이 액체 가스 경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이 행성은 아마도 구름 꼭대기 아래 수천 킬로미터는 완전 액체 상태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목성의 가스를 벗겨낸다 해도 여전히 목성은 토성과 같은 몇몇 다른 거성들보다 더 클 거예요. 목성은 정확하지 않지만 가끔 실패한 항성이라고도 불려요. 이것은 보통 항성처럼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전히 중심핵에서 열, 핵 반응을 일으킬 만큼 질량이 크지 않으며 이게 결국 이 항성을 진짜 항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모든 물체는 충분한 물질만 더해주면 항성이 될 수 있어요. 질량이 충분하다면 온도와 내부 압력이 상승해서 열핵 반응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목성을 1000배 더 크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을 형성하기 위해선 목성 질량 80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목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태양계의 새로운 별이 되진 않겠지만 만약 비슷한 질량을 가진 많은 우주체들이 그것과 충돌한다면 혹은 다른 말로 목성이 그것들을 잡아먹는다면 혹시 모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약 이게 큰 질량 별이 된다면 다른 행성들이 안정적인 궤도로 형성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또 행성들의 표면에서 받는 방사선도 증가시켰을 것이고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이 발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을 겁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비록 지구보다 300배 이상 크고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 다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지만 축을 완전히 회전하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더 커지면 줄어들 거예요. 질량이 많아지면 목성의 밀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스스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같으면서 질량이 4배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 나사는 목성에서 신비로운 녹색빛을 포착했습니다. 그 빛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거의 탐지를 피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우리가 놓쳐온 목성의 비밀을 증명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구의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목성을 매우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노 탐사 임무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2011년에 발사되어 2016년 목성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성 궤도를 돌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노의 임무는 목성의 구성 성분, 대기의 작동 원리, 그리고 행성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020년 주노의 카메라 중 하나인 주노캠이 이름 참 잘 지었죠?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목성 북극 근처에서 밝은 녹색 섬광이 나타났는데 이 빛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녹색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번개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번개는 지구의 번개와 매우 다릅니다. 목성에서는 암모니아와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형성됩니다. 이 폭풍은 지구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녹색을 포함한 특이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빛이 번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왜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까요? 이 빛은 항상 존재했을 수 있지만 우리 카메라가 포착하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관측된다면 더 면밀히 연구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설명은 여전히 합리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것이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 확신하지만 이 발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번개 같은 기상현상이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며 때로는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성 대기가 정전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화성에도 작은 번개가 존재합니다. 2021년 먼지 회오리가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 위를 지나갈 때 과학자들은 모래가 긁히고 바람이 지나가는 평범한 소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가 포착한 건 희미한 탁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그 정체를 알아냈다고 봅니다. 그 소리는 화성의 얇은 대기에서 전기가 방전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화성의 미니 번개입니다. 지구의 번개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섬광은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그러기엔 너무 얇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연히 번개로 분류됩니다. 이로써 화성은 목성과 토성에 이어 지구 외에 번개가 확인된 세 번째 행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퍼시비어런스에는 마스트에 장착된 슈퍼캠이라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약 28시간의 화성 소리를 녹음했는데 그 음향 데이터 속에 소규모 방전에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는 55개의 짧은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불꽃은 매우 작았습니다. 카펫 위를 걸은 뒤 문 손잡이를 만질 때 느끼는 정전기 충격과 비슷한 수준이죠. 각 불꽃은 밀리초 단위로만 지속됐지만 그중 7개는 전자기 간섭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로버 근처 공기 중에서 전기 방전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번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구에서는 폭풍구름 속 얼음 입자들이 충돌하며 번개가 형성됩니다. 화성에는 그런 폭풍우가 없습니다. 너무 춥고 건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지는 아주 많습니다. 강한 바람이 먼지 입자들을 휘몰아치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전하를 교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마찰 대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찰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하가 충분히 축적되면 방전됩니다. 이 방전은 소리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데 바로 퍼시비어런스가 감지한 신호입니다. 이 작은 불꽃은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활동은 화성의 화학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나
과염 소산염 같은 반응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보존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먼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된 먼지는 더 쉽게 떠오르며 먼지 폭풍의 성장과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것이죠. 먼지가 많아지면 전하가 늘고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불꽃이 우주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진 않지만 전자장비에 간섭하거나 민감한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면 엔지니어들이 화성의 전기적 환경에 대비한 미래 탐사 임무와 우주복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태양에서 더 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는 실제로 훨씬 암석질이고 얇은 얼음층만 감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리 대학교 연구팀이 새로운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얼음 거대 행성들이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려면 반드시 얼음이 지배적일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이 행성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암석을 포함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은 암석 위주일 수도 얼음 위주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판별할 정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의 궤도를 돌며 근접 탐사할 임무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6년에 천왕성을, 1989년에 해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 측정값을 수집하고 계속 비행했을 뿐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만큼 오래 머문 탐사선은 없으며 과학자들은 제한된 단서로 만든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얼음 거대 행성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데이터에 맞는 유일한 설명은 더 이상 아닙니다. 한편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천왕성의 위성 아리엘과 관련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과학자들은 아리엘이 한때 전체 부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지하바다를 품고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바다의 두께는 약 170km에 달했을 수 있으며 10억 년 전까지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엘의 지름은 약 1160km로 지구, 달 크기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했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보이저 2호가 1986년 천왕성을 지나갈 때 아리엘의 표면이 오래되고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이 위성은 균열과 산등성이, 심지어 얼음 화산의 흔적과 함께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특징 중 일부는 유로파, 엔셀라두스, 크리톤 같은 위성에서 보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데 이들은 이미 얼음 아래 바다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아리엘 표면에서 암모니아와 탄소 기반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하며 이는 곧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아리엘 내부의 모습을 모델로 구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위성은 단단한 외부 지각, 그 아래 부드러운 층, 그 밑에 깊은 바다, 그리고 중심부의 고체 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엘의 지각이 조성력, 즉 천왕성과 인근 위성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인장과 압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각 두께가 약 30km 미만이면 상당한 조석 응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응력의 원인 중 하나는 약 10억에서 20억 년 전 또 다른 위성 미란다와의 상호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아리엘의 궤도를 약간 늘려 지각이 깨질 만큼 충분한 변형을 가했습니다. 어쨌든 아리엘에 지금도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위성이 작아서 열을 쉽게 잃기 때문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남아있다 해도 훨씬 얇은 층일 것이며 생명체를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